국가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승을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는 필수입니다.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원 부족 문제 타개를 위해서도 예비전력 정예화 시급한 과제입니다. 미래전 승리를 위한 동원 지금 태세 확립을 위하여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시험 운용된 장기 비상군 예비군 운용의 성과를 짚어보고 우리 군의 예비전력 발전 방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장기 비상군 예비군 시험 운용 성과와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에 대해 함께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국방예비전력연구소 연구위원 배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의 정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4단 의무대 보급정비과장으로 소집되어 임무 수행 중인 예비역대위 윤예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4단 포병여단에서 전포사격통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예비역 중사 서정민입니다. 네, 우리가 예비 전력을 강조할 때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미래 국방의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반도 안보 위협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배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그 안보 환경은 크게 국제 안보 환경과 한반도 안보 환경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 안보 환경은 지금 중국이 이제 급부상해가지고 미국과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이 안보를 국가 이익의 최우선으로 해서 국방 계획이라든지 또 전비 정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북한이 핵 선제 타격을 운운하면서 핵 무력 정책법을 9월 9일 최고인민위원회에서 법으로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죠. 또 이에 대해 가지고 북한은 최근에 12월 달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공군이 미국 공군과 같이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했는데 그때에 약 3일간 미사일을 30여 회 발사를 했고 그중에 한 발이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국방도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또 훈련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그 안보 환경은 강대강 대치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 동원 체제나 동원령 선포 후에 이 전투력 구비까지 예비전력 정예화가 전승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런 사실이 입증이 됐는데 정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전속결이 아니라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전쟁이 되었고 그러면서 인명 손실도 대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전쟁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 보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러니까 재소자들을 그 감면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그 용병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군사 전문 기업을 통해서 용병을 확보하고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급기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동원령을 선포를 했죠. 근데 5주 동안 30만의 그 남성을 이렇게 징집을 했는데 그 사이에 3주 동안 러시아를 떠난 남성들이 한 30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문제는 이렇게 동원된 자원들에게 그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급할 무기와 장비가 충분히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한 그런 무기 장비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군복 같은 경우도 지급이 되지 않아서 사비로 전투복과 방한용 속옷을 구입했다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원래는 징병 후에 훈련도 2개월 동안 이렇게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열흘 만에 전장에 투입돼가지고 그 예상보다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그런 보도도 있었죠. 이런 과정을 볼 때 그 현대전에서 무조건 속전속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전쟁 지속 능력이 중요한 상황이 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시에 동원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예.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게 평시에 예비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인구 급감으로 이 상비 병력 감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 정예와 인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현역 규모가 이제 올해까지는 50만 규모에서 2040년도에는 한 30만 규모로 이제 국방계획에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예비군이라는 것은 결국 현역으로 들어왔다가 전역해서 1 내지 4년 차에 동원 지정돼서 동원 예비군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력 자원 감소는 결국은 예비군 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예비 전력 정의하는 양적인 그런 수적인 개념보다도 질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 직면한 도전 과제를 또 극복해야 되고요.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으로 해서 국방혁신 4.0 적극 추진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군사력 강화 노력에 발맞춰서 예비전력 정예와 이거 중요한 가업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철우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국방혁신 4.0의 추진 방향이 그 첨단 과학기술군의 구현이다라고 했을 때 예비전력의 정의화도 이에 발맞추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예비군이 대규모의 예비군 규모를 어떻게 유지하고 양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전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비군을 양성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까지 예비군은 그 상비 전력과 연계성이 없이 별도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도 따로 하고 또 장비 수준도 상비 전력과 그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연계성이 없었고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예비 전력이었는데 앞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전력으로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국방혁신 4.0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예비 전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시에 운영 가능하지 못하다면 예비군의 역할이 아니죠. 그죠, 그죠. 예, 이 가운데 올해부터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 비상근 예비군인데요. 배 박사님, 올해 5월 초부터 이 시험 적용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있으면은 단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법령상으로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30일 동안 소집해서 평시에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전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 17일인가요? 그때 예비군법하고 병력법 일부 개정안이 법률이 공표가 돼가지고 180일까지 소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모집 공고와 선발 절차를 거쳐가지고 5월 16일부터 50명을 선발해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30에서 180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오늘 우리가 또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예, 계속 이제 중요한 말씀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 비상군 예비군이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네, 이 부분은 정 박사님이 좀 강조해 주세요. 네. 그럼 미국의 AGR이라는 그 예비군이 있거든요. 그리고 TPU라는 예비군, IMA라는 예비군, 이 세 개 군의 예비군이 다 그 선발 예비군이라고 불리는 예비군인들인데 이들 예비군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던 것이 1990년 그 사막의 폭풍 작전 이 이후에 그 미국의 예비군의 그 작전 운영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전략적 예비군에서 이제
작전적 예비군으로 바뀌었는데 네. 작전적 예비군으로 바뀌면서 예비군 부대의 독립성이 강화가 되고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AGR, TPU, IMA의 역할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가 아까 또 말씀드린 예비 전략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역할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 그런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장기 비상근 예비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이들을 어떻게 운용해서 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장기 비상근 예비군 지금 업무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답을 잘하십니다. 지금부터 정말 자세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자, 취재 수준이에요. 네, 이 선발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장기 비상근 예비군 이전 군 관련 경력과 지원 동기 궁금합니다. 우리 윤대인님부터. 네. 네. 저는 2010년도 임관하여서 제8기가 보병사단에서 후송수대장 및 보급준비과장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현역 복무 종료 때 자동으로 퇴원 명령이 났지만 6번에 정정 명령 요청하여서 전역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재입대를 못하게 되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시 군에 복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비상군 예비군 이게 윤대인님이 다시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십니다. 맞아요. 네. 우리 서중사님. 네, 저는 현역 시절에 17 보병사단에서 포반장 및 전포사격 통제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네, 64단 포병여단 운용 장비가 제가 현역 때 사용하던 장비와 동일한 장비였기 때문에 네. 제가 즉각 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 제도와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장기 비상근 예비군 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현재 직무 수행하면서 느낀 점 우리 윤대인님부터. 네. 저는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현재 제60 보병사단 의무대에서 보급준비과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장 지시로 산업동원 계획을 확인하고 또 전시 의무군수 분야 및 보급 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무대 자체적으로 락딜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 사항들을 조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평시부터 물자와 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불필요해진 도태된 장비들과 물자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역으로 복무 당시에는 현암 업무로 인하여서 전시 대비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전시를 대비할 수 있고 또한 국가와 군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국가와 군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네. 서중사님. 네. 네, 저는 장비 관리, 교육 훈련, 부대 관리 등 부대의 전포 사격 통제관으로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원부대 여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열악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대에 편제되어 있는 화포가 총 18문인데 실질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장비 관리에 애로사항이 참 많았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제 현재 임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운영의 장점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윤대인님? 네, 군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겪고 와서 그 경험들을 같이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때는 전시 임무가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또 사회생활도 하고 오다 보니 현행 업무에 매달리지도 않고 또한 전시 대비를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기존에 해왔던 임무를 그대로 다시 임무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임 간부를 임관시켜서 전문 보수 교육을 받아서 현장 운용이 가능한 데 걸리는 시간과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비 잘하게 된대요. 알겠습니다. 즉각 예. 임무 수행 가능하다. 요 대목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이제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이제 좀 복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자,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대인님이 네. 전 작전 참모가 이 제도는 살아있는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그대로 이 제도가 발전이 되기도 하고 또한 퇴보되기도 할 거기 때문에 성장하고 변화하는 제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불안정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위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 또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서 더욱 안정적인 군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짜 많이 부러워할 겁니다, 지금. 네, 우리 서중사님도 한 말씀. 네. 네. 예비 전략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는 전문 예비군입니다. 군대 그 느낌이 나오네요. 아니, 또. 갑자기. 예, 이게 나오네요. 갑자기 저희는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근무 일수가 180일까지 최대 가능하고 또 지원 자격이 병부터 중령까지 맞죠? 네. 장기 비상군 예비군에 도전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걸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하고 싶다.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여군 예비역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이 전역한 여군 동기가 있는데 동원훈련관 소집이 되었는데 여군이 혼자인 겁니다. 네. 그 수행군 부대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훈련관 여군 입장에서도 좀 미안한 감정이 괜히 들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군 예비역들이 생겨난다면 이러한 문제 또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예비역이 되어도 임신과 출산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잠시 훈련 보류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복지가 또 같이 따라오네요, 혜택이. 네. 그래서 복지라기보다 훈련을 잠시 보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류한다는 네. 건 그만큼 그래도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근데 여군 남군 가릴 거 없이 굉장히 뭐 좋았던 거 한마디만 하시면 좋았던 거는 사실 지금 복무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역을 희망해서 전역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전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지금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군에 복무할 수 있는 또한 나이 제한이 조금 더 제2 때보다 완화되고 굉장히 탄력적인 근무 조건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올해 처음으로 예비군법 이 시행령에 명시된 바로 이 장기 비상근 예비군 시험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전시는 그 2014년도에 처음 시작된 비상근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제도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79명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되어서 올해 3,500명대 수준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성과평가를 했는데 한 3차례 했거든요. 군 내에서 2차례 하고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1차례 하고 그랬는데 그 성과평가 결과로서 이제 이 제도의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식별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제도의 확대 버전인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요게 이제 작년 12월에 처음 법제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64단에서 처음 50명에 대해서 시험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그 국방부 그 동원기획관실 그리고 육군 동참부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많은 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 박사님 노력도 기대했습니다. 네.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시험 운영까지 그동안의 노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점점 치열해지는 주변 국가들의 군비 경쟁, 인구 절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까지 급변하는 우리의 안보 상황에 맞춰 부대에 따라 해 간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요. 이러한 국방 예비 전력 환경에서 전시 동원 즉흥 태세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시범 운용한 우리 군. 과연 그 성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예비 전력 정예화. 이제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으로 정예 예비 전력을 육성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상근 예비군이란 평시의 현역과 같이 동일하게 전투 준비를 하여 동원령 선포 이후 부대 증창설,
전시교육, 조기 전투 편성 및 지휘체계 구축 등 실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시행, 2018년 상근 예비군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 이후 발전을 거듭하면서 2021년 12월 17일 예비군법과 병력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비상근 예비군이 연간 약 180일을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마련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 복무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후 올 3월부터 시행령 개정과 모집 공고 등을 통해 2022년 5월 16일 동원 전력사 예하 64단 장기 비상근 예비군 50명을 선발하여 시험 적용했는데요. 과연 그 성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군은 지난 10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운용 결과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면 소집부대장의 소집 명령에 따른 장기 비상근 예비군의 출근은 96.8%로 일반 동원훈련 응소율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전평시 교육훈련 수준이 향상됐는데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부대 증편 및 창설, 작전 계획, 전투부대 편성, 최적화 검토 등 장기, 지속,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전투 장비, 물자 관리 업무 등의 임무를 주로 수행. 현역 간부 94%가 소집부대장이 부여한 임무에 대해 부대 전투 준비 태세 및 전투력 향상에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주특기 및 팀 단위 훈련에서 그 성과가 드러났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105mm 화포 방열 시간이 기존보다 40%나 감소. 운전병 교육 역시 월 35시간에서 50시간으로 42%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부대 관리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의 헌신과 열정은 현역 군복무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현역과 동일하게 일과를 진행하고 야간행군, 부대 단결활동, 각종 검열 수검 등 부대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현역과 예비군이 서로 동화되고 전우애와 책임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비상근 예비군의 급여, 복무 일수, 4대 보험 등 직업의 안전성과 복지 여건 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의견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180일간 현역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예비군 개인의 전투력 향상뿐만 아니라 부대 전투력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인데요. 병력 자원 감소 등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무엇보다 예비 전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책적 배려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대한민국 미래 국방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육군 참모총장님 주관으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운영 성과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비상근 예비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배 박사님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많은 예비군을 이제 가지고 있는 육군에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참모총장님께서 지난 11월 10일인가요? 그때 이제 비상근 예비군 운용 시험 적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동원 전력사야 64단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관계자도 왔었고 또 육군 동원 전력 관계되는 사람들 또 민간에서 많이 와가지고 시험 적용 결과에 대해서 같이 토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때 참모총장님께서는 법과 취지에 맞게 좀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그러니까 잘 운용을 해서 좀 확대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두 분 오늘 그 비상근 예비군께서 그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이제 비상근 예비군 소감도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걸 들으시고 총장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앞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신감을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 성과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운영 성과 평가를 듣기 전에 그 전입니다. 10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64단에서 자체 세미나를 또 개최를 했어요. 그때 이제 베일스 박사님께서 장기 비상군 운영 관련해서 발표도 하셨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정 박사님이 또 토론도 해주시고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이거와 관련된 많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전문가분들이 함께해서 또 조언과 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 박사님 조금 그때 느낀 점 많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여단장 지휘관 할 때 이 시험 적용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준비하는 뭐 과정이라든지 시행 전반에 대해서 그 나타난 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 비상군 예비군이 부대에 들어와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지침을 만들고 또 가압 수행 계획서도 만들고 또 가압 수행 절차를 만들어서 가압에 대한 수행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때 이제 세미나 때 제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네. 이 장기 비상근 예비군 이 운영 결과에 대한 중간 평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엄정하게 하셨죠? 네, 엄정하게 했습니다. 네네. 어땠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장기 비상근 예비군과 밀착해서 내부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부 평가를 실시했고 외부 평가는 지금 육군에서 운석 평가단에서 외부 평가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엄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썼는데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또 평가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관찰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5월 16일 날 시작했는데 들어오자마자 1차 설문조사를 하고 또 임무 수행 한 달 후에 또 2차 설문조사를 했었죠. 2차 설문조사 할 때는 이 사람들과 같이 근무하는 우리 현역 요원들도 한 45명을 또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했었고 평가회의는 이제 4단이 이제 전체적으로 주관해가지고 매월 이제 임무 수행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걸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인터뷰하고 관찰은 또 제가 직접 이제 비상군 그 예비군들과 또 토의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이와 같이 근무하는 현역들 또 지휘관들과 대화함을 해가지고 이걸 반영해서 전체 이제 평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우선 장기 비상군 예비군 운영을 평가할 때 도입 취지에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확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동원 유지 부대의 동원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정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성과 평가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운용을 통해서 동원 유지 부대의 그 동원 준비 태세 강화 그리고 이들 부대의 전력이 어떤 식으로 강화되었다. 그 어떤 식으로 강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성과 평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원 위주 부대에는 동원 사단과 동원 보충 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 사단과 동원 보충 대대는 그 현역의 평시 편성률이 각각 8%와 0%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 92%와 100%는 전시 동원된 예비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이 2박 3일의 동원 훈련만을 소화한 예비군으로만 편성이 된다면 과연 전시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장기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적절히 편성해서 중심을 잡아준다면은 92%, 100%가 동원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번 시범 운용과 성과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제도가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담도 좀 되시겠습니다.
이거 평가가 안 좋게 나면은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알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에게 부여된 임무 달성, 즉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한데요. 배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임무 수행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요 두 분 우리 그 예비군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자신감 넘치지 않습니까? 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임무는 부대 창설 계획, 또 작전 계획이라든지 전투 부대 편성과 또 최적화 검토 이런 그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또 전투 장비 운영이라든지 뭐 관리 이런 분야를 또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특기 훈련이라든지 편제하기 조작이라든지 이런 임무도 수행하는데요. 대상이 이제 병사부터 이제 중령까지 대상이고, 요 분들은 주요 전투 장비를 운용한다든지 주특기 훈련을 한다든지 또 창설부대 지휘관, 그리고 또 참모부서 또 핵심 요원들로 편성돼 가지고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임무 수행하면서 현역들과 똑같이 이제 같이 일가불가 진행하면서 협력들과 팀워크를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또 전술관도 공유하고 함을 해가지고 네. 부대 전투력을 이제 높이는 것이죠. 현역들을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임무 수행이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이제 훌륭하고 또 성과는 우수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쯤에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서 100% 출근하십니까? 우리 윤대희님. 지각도 안 돼요. 네. 출근하십니까? 네, 저는 수시 선발되어서 9월 27일부터 소집된 날짜 빠짐없이 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소집 명령으로 출퇴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인도 인접이라고 했었지만 저희 동전사 예하는 이제 출근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인 사정이 있을 때 지휘관 승인 하에 의해서 뭐 지연 응소, 지연 출근이나 조기 퇴근이나 아니면은 소집 연기. 휴가 대신에 휴가라는 개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소집 연기 등 이렇게 탄력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지키시는군요. 네. 자, 서종사님은 어떻습니까? 출근하시죠? 예,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5월 16일부터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 관련 개인 일정을 제외하고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집 명령에 의해서 이상 없이 출근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업무 달성 평가 만족하십니까? 우리 윤대희님 어떻습니까? 네. 계획하고 검증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비상근 예비군 분들께서 국가와 군에 대한 충성으로 또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현생을 뒤라고까지도 지금 복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숫자와 데이터 뒤에 많은 또 노력과 사연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서종사님, 네. 네. 만족하시죠?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꾸 만족 안 하는 걸 유도하시는 것 같아. 너무 만족하시는데. 예, 예. 네, 그 임무 달성 평가 수치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대 전투력 향상에 많은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원사단 특성을 고려한 치정화포 정비 계획 수립에서부터 장비 물자 관리 개선 방안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고 노력한 만큼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장비 주 특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걸 또 잘 살리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장기 비상군 예비군이라고 하면은 현역하고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선입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역과의 친숙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평소에 이렇게 또 그 전우회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입견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처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무형 전투력인데요. 네네. 부대에는 이제 유형 전투력과 무형 전투력이 있는데 무형 전투력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지휘관에 있을 때에 장기 비상근 예비군에 시험 적용하면서 야간 행군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주간만 출근해가지고 퇴근하면 그만인데 우리 현역들은 이제 분기 단위로 이제 그 행군을 하거든요. 30km 행군을. 그때 이제 마침 야간 훈련하게 됐는데 이분들 자발적으로 그 야간 행군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야
가능할까? 왜냐하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렇죠. 또 예비역을 오래 있고 해가지고 또 야간 훈련, 야간 행군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죠. 퇴근하도 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저도 이제 반신반의로 이제 같이 동참을 지켜봤는데 다 행군을 완주를 하고 또 그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그게 이제 전우회고 무형 전투력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휘관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부대 모든 장병이 그런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에게 진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부대 활동 관련해서 두 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현역과 잘 동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점은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윤대인님 먼저. 네. 네. 저희 비상근 예비군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한다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 같은 경우 입소 첫날 잔굴이라 개인 뭐 전투 잔굴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빠짐없이 정말 준비해 주셔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은 있었고 또 반겨주시고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비역으로서 선후배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도 30km 야간 행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출산한 지 이제 100일이 조금 넘어서 모든 잔구류를 다 뭐 방탄이라거나 이런 걸 다 하고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동참하여서 열애 없이 모든 부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하고 잘 친숙하게 무형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저도 모든 부대 활동에 부대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부대 단결 활동인 사단 체육대회 줄다리기도 실시했고 저 전장순환 체력 단련 대회에서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동원훈련 교관 임무 수행 및 30km 야간 전술 행군도 하였는데 행군은 벌써 3번째 실시했습니다. 네. 또 행군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군장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실시했었는데 네. 예비군이라는 생각보다 같은 부대의 일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무 수행하려고 노력하니까 같이 임무 수행하는 전우로서 유대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사실이네요. 예. 유대감 강화 전후에 지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저 정도 말씀을 들으면 저분은 행군이 좋아가지고 다시 이 비상군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 행군의 신?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예. 근데 아까 서중사님 같은 경우에는 현역 때 사용하던 장비와 지금 사용하는 장비가 같아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서 수행하는 임무를 좀 보면은 현역 시절에는 취급하지 않았던 이 최신 첨단 장비들을 숙달하는 데 많은 노력과 이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특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배 박사님, 주특기 교육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특 기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예비군들 현역 시절에 취급하지 않은 장비들이 지금 많이 이제 그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력화된 TICN이라고 그런 장비들도 운용이 되고 또 CFI 체계라든지 또 이게 이와 다르게 이제 105mm 이제 견인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들은 요즘 자주포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주포를 담당했는데 지금 동원사단이다 보니까 105mm 견인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뤄보지도 않는 또 하포가 또 있는 거고요. 네. 또 정보 감시 장비면 TOD라고 이제 열상 장비인데 이거는 이제 현역 시대 보면 이제 4명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원사단은 2형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특기 훈련을 통해 숙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단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주특기 교육을 이제 포수 105mm라든지 그다음 TOD라든지 또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거 통합 주특기 훈련을 해가지고 또 성과 임무 수행을 또 제고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장비는 최신형이고 그렇죠. 특히 통신 장비 같은 것, 지휘 통신 장비는 최신형이고 그리고 어떤 뭐 화포 같은 개념은 약간 구식 장비가 섞여 있다. 부대 특성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자, 그럼 주특기 교육으로 이 임무 능력이 나의 임무 능력이 향상됐다. 혹은 주특기 교육을 받았더니 어떻더라. 이런 경험담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윤대인님. 저는 직접 장비를 취급한다거나 운용하는 그런 직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 예하부대 의무 장비 및 물자들을 보급하고 계획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급 직책이기 때문에 제가 복무했었을 때와는 의무지원 체계나 이런 군수지원 체계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미리 어떠한 부대 가서 어떠한 장비를 받아올 수 있을지, 언제 어떤 장비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이 장비들을 어디에 보급할 수 있을지를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네. 예, 이번엔 서중탄님. 네, 저는 사단
보병 여단의 포병대가 105mm 견인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병대에 선발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 분들이 105mm 견인포를 운영하지 않았던 분들이셨는데 저는 현역대 105mm 견인포를 운영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병대 장기 비상근 예비군 대상 4주간 집체 교육을 실시했는데 제가 교관으로 임무 수행하였습니다. 네. 네, 집체 교육 후에는 주특기 및 장비 정비에 대한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성과를 내어서 포병 여단장님께 표창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 평상시에 전시를 대비한 교육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죠, 우리 박사님. 네. 네. 어떻게 또 전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또 아시네요. 네네. 예. 이제 그걸 전시 교육을 하는데요. 이제 동원령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은 예비군이 동원돼 가지고 정편이 되면은 바로 임무지에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전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전시 교육은 전투 편성이라든지 이제 동화 교육이라든지 아까 이제 숙달 안 된 그 주특기 교육을 이제 숙달을 시키는 이런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동원 위주 편성 부대 쉽게 말해서 동원 사단이나 이런 데는 교관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역 간부들이 적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해야 돼요. 현역 한 사람이 교관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이제 들어온 장기 비상군 예비군들이 아까처럼 교관 임무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임무 조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전시 교육을 담당함을 해가지고 보다 빨리 전시의 조기 전투력을 완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줬다는 거죠. 우리 윤대님 준비 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지난번 선발 예비 단계 비상근 예비군 소집되었을 때 제가 교관이 되어서 함께 락디르 훈련을 준비했었던 것이고 또 동원 훈련관에도 교관 임무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검증을 통해서 의무 군수 분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교관 임무도 수행하고 또 임무 수행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정사님은 어떻게 준비? 네, 저도 동원 훈련마다 주특기 교관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일에서부터 총 4회 지금 동원 훈련이 끝이 났는데 동원 훈련 준비 실습 계획표 작성, 평가 점검표 작성부터 동원 훈련 준비 사열 등 모든 임무를 교관 임무로서 임무와 역할에 맞게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표창까지 이제 받으셨으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하고 계시는데 인구 급감 시대에 장기 비상군 예비군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만족도 평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잘 나와야 또 좋은 자원들이 또 이 제도에 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처음에 법제화되었을 때 언론에 소개되기로 이제 투잡 예비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 투잡 예비군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어려운 않는 거죠? 예. 그 비상근 예비군 중에서 단기는 1년에 12일 그 훈련을 받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말 등을 이용해서 잠깐 받는 거라고 해서 하나의 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장기는 연간 180일까지 이제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180일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원잡인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단기와 장기 모두 좋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장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그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으로서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어떤 요소로는 이제 급여와 복지 네. 그리고 업무 수행을 통한 보람 긍지. 아까 보람 긍지는 충분히 높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직업적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역시 급여랑 복지가 또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수한 장기 비상근 예비군 분들을 잡아두려면 그분들의 이 만족도가 뭐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게 뭐가 있는지 그런 평가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배 교수님 어떻습니까? 정철우 박사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임무 수행 이제 1개월 후에 비상근 예비군들에 대한 복무 만족도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75% 이상은 계속 만족을 했었고 네. 또 제도가 계속해서 이 제도가 앞으로 이제 확장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100%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5% 만족이 되고 25% 불만족은 뭐냐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급여라든지 복무일수라든지 복무일수가 이제 급여거든요. 네. 하루 이제 그 수당이 이제 15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4대 보험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불만족 요소고 이제 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족이라는 것은 사실 소집부대에 이게 불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상의 어떤 그런 불만족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고 또 정부 부처 간에 또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재복무 가능성 운영 평가 결과가 또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 박사님? 상시 부대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도 이제 재복무라든지 계속 장기간 복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저기 황영진 네네. 기관님 그 1년 하는 거하고 2년 하는 거하고 횟수가 끄덕하는 게 숙달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년 하고 딱 그만두고 좀 쉬었다가 또 다음에 계속 하는 게 좋죠. 그겁니다. 네. 본인이 원한다면 뭐. 네네. 문화는 계속 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네. 저도 국방포커스 계속 하고 싶습니다. 예, 같은 마음이에요. 부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전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근 예비군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1차에는 100% 재복무하겠다 했는데 이제 1개월 후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한 10%는 재복무가 안 하겠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현재 이제 비상근 예비군 여러 가지 이제 보조라든지 이런 걸 비교했을 때에 또 다른 직장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직장이 생긴 사람도 있고 재취업을 위해서 또 시험을 봐도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번에 들어온 사람 중에 4명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대에서 이제 그 나가게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그 이유가 있어가지고 직업을 찾아서 복무 해제가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정책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재복무를 하든지 또 1년, 2년, 3년, 4년 장기간 복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네. 어떤 매력을 줘야 이 사람들이 계속 또 복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윤대인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복무를 하고 싶으신지 일단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저는 재복무를 희망합니다. 이번 작전 계획을 보면서 좀 제한 사항들이거나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완해 나가고 좀 더 복무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서종사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내년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어가지고 아쉽게도 지속 근무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무 이탈을 방지하려면 제도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박사님. 네. 또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네. 표창을 받으신 분이 저러네요. 서 중사님 정말 에이스신데 예, 또 다른 직장 가졌으니까 할 수 없죠. 그럼 어쨌든 개선해야 되고 정책 보완 필요합니다. 자, 이제 중간 평가의 내용을 조목조목 들었어요. 앞으로 장기 비상군 예비군 운용에 대한 이제 성과도 더 기대가 되면서 동시에 내년입니다. 2023년 장기 비상군 예비군 채용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계획이 좀 나온 게 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최초에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약 400명 정도 채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내년도 이제 아쉽게도 이제 50명밖에 내년도에도 50명. 네네. 그 대신 좀 이제 아쉽네요.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좀 늘었습니다. 약 4,000명급으로.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년은 그렇고 또 2024년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거는 현재까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은 그 예비군법 시행령 그 5조 2항에 보면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5,000명까지 네. 채용할 수 있고 또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700명까지 채용할 수 있거든요. 700명? 네. 네. 그 단서 조항이 이제 기재부하고 네.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공감대 형성하고 좋다는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은 이런 협의도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군이 필요한 지원 소요에 맞게 좀 장기 이 비상근 예비군들을 골고루 좀 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상사 대위 소령 이 부족한 직급들도 많이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또 선행할 과제가 있긴 하죠. 또 부대 임무 유형에 따라서
이 기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50명을 180일을 운영하고 또 단기는 15일 또는 30일이 있는데 내년에 똑같이 이제 장기 비상근 50명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단기와 장기를 좀 혼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부대의 어떤 그 임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유행에 따라 가지고 혼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창설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휘관 한 명만 들어왔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면 지휘관 한 명 들어온 것보다도 장기 그 비상근 예비군 지휘관 한 명과 단기 그 15일이나 30일짜리 비상근 예비군이 같이 이제 혼합해서 들어오면은 이 창설 부대가 훨씬 전시에 임무 수행의 조기에 빨리 숙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이거 사실 이제 복무 기간이 좀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복무 여건 개선해야 됩니다. 그럼 법적으로도 좀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현재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그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예비역 기간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역 간부의 그 예비역 편성 기간은 그 현역의 연령 정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근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직업적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그리고 그 비상근 예비군 안정적 활용 측면에서 비상근 예비군은 보다 장기간 복무를 이제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또 이런 게 또 보완이 돼야 제도가 잘 유지되고 정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과 또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어떤 방향성, 다짐,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대인님 먼저 해주세요. 군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무하시는 분들이 또 예비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역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정신전력 시간을 활용해서 상담 기법 같은 것, 자기 대화 같은 것들을 좀 배워서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모두 건강한 몸도 마음도 건강한 그런 우리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많은 예비군들이 생길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서준사님. 전시를 대비한 예비 전력 혁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서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임무 맞으셔도 밖에 나가서 다른 직업 하셔도 또 계속 응원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정철우 박사님. 네, 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 발전시키는 것이 현 시점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예비전력 정예화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 운용을 통해서 우리 군의 전력 제고에 어떠한 부분에서 기여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개선 사항도 찾아서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그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 발전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셔야 되십니다. 네, 배 박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손자병법 작전편을 보면은 그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려면은 1000대의 전차와 1000대의 치중차, 지금으로 하면 보급차죠. 1000대의 치중차가 필요하고 천리, 그러니까 250km를 원정에서 전쟁할 수 있는 식량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치중차와 전차와 식량이 구부되지 않고서는 10만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지 말라는 그 의미죠. 그래서 예비 전력 정예화도 어떤 수적인 양적인 어떤 정예화보다도 질적인 정예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역과 또 예비군을 연결할 수 있는 자동차를 치면은 커넥팅 로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추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심차게 출발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운영 좋은 결실을 맺어서요. 정말 확대 실시되어서 우리가 꿈꾸고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예비 전력 정예화
이게 정말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기를 또 기원드리고 오늘 도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비상군 예비군이 우리 군에 시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